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의 문은영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012년 7월 한국의 다음 국가 모델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위는 25%를 차지한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독일은 G8 국가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위는 16.5%를 차지한 미국이었고요. 캐나다, 일본, 프랑스가 이제 순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독일을 롤모델로 삼았을까요? 사실 한국과 독일은 여러 면에서 좀 닮은 점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은 것도 비슷하고 또 각각 라인강의 기적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도 그렇죠. 그리고 독일의 인구수가 8,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한 인구수가 5천만 명, 북한 인구수가 약 2,500만 명, 거기에 재외동포까지 하면 700만 명, 그래서 약 8,100만 명 정도니까 인구수도 비슷합니다. 아마 그리고 국토 면적도 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두 나라는 천연 자원이 많지 않아서 인적 자원에 의존하고 또 제조업을 바탕으로 수출 강국이 됐다는 점에서 경제 구조 또한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단일 민족, 그래서 집단 문화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국민성이 비슷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불문하고 급격한 성장 뒤에 좀 후유증을 아직까지 앓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참 꾸준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합니다. 말 그대로 유럽 중심의 국가로 우뚝 서 있기도 하죠. 그래서 독일에 대한 이런 연구, 분석,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 해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두 분의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독일은 한때 세계 가장 극단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고 또 나치, 인권 탄압, 참 그 독재 국가로 유명했던 나라인데 2009년 이후에는 9년 동안 연속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또 유럽 내 청년 실업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 청년 실업률 최저를 기록하는 등 참 또 4차 산업의 리더로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경제, 정치면에서 안정을 맞은 비결이 있을까요? 김탁환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독일하고 35년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기자로서, 학자로서, 또 이 전문가로서 많이 다닙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독일 정치 리더십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나치즘, 히틀러라든지 수없이 몰락한 정치 리더십이 있었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데나우부터 지금 메르켈 총리까지 8명이 평균 10년씩 재직하면서 나라 갈 길을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은 항상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정치 리더십이 독일의 가장 위대한 리더십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독일 역사를 합쳐서 지금 또 설문조사를 하면 독일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아데나우와 빌리 브란트를 꼽는 이래서 정치 리더십을 꼽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날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도 이 왕정, 이 공산주의 다 실패를 하고 오늘날 독일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와 시스템 중의 하나가 사회적 시장 경제와 경제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왕성하게 질서 있게 하되 그 가치를 국민 골고루 나누는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만들어갔던. 그래서 독일은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갔던 겁니다. 국민의 전체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 이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가장 중요한 게 독일의 기본적 저력입니다. 그 저력은 독일이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독일이 없고 통일도 이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독일의 경제적 오늘날의 그 저력은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 신부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소명의식입니다. 네가 이 땅에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천국 간다는 프로테스탄티즘 자본주의의 정신을 이들은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제조업의 발전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이들은 이제 제조업으로 이제 세계의 중심 국가를 갔던 이 세 가지가 오늘날의 독일의 저력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세 가지 제도가 그러면 이렇게 잘 어쨌든 운영이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일이란 나라의 그런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조 교수님?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최고 권력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 의회의 과반을 확보하는 측에서 최고 권력자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방 총리라고 하는데요. 그 한 개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른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서 그 과반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정당과 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 합의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고요. 우리와 같이 그 한 개 정당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합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연정 이렇게 통해서 독일의 정치 제도가 좀 운영되는 그런 큰 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 중에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게 그 1차, 2차 세계대전을 정말 온몸으로 시작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겪은 나라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도발했다는 그런 국가로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맹 비난을 받기도 했고 또 그 전후로 해서 이제 경제 파탄, 뭐 자원 부족, 심각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은 4차 산업, 그래서 산업혁명의 리더이자 세계에서도 청년 실업률 최저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후 독일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 기초를 닦아오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뤘는지 이제 역사적 배경들 그리고 정치 경제 시스템 함께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1918년 11월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11월 혁명 후 독일 제국이 붕괴하고 빌헬름 2세의 자리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정치인인 빌리프 샤이데만이 차지하죠. 그는 1918년 11월 9일 의사당 발코니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실 정식 국호는 아닙니다. 당시 베를린에서 혼란을 피해 안전한 바이마르에서 헌법 제정이 이루어진 탓에 헌법이 만들어진 도시인 바이마르의 이름을 따서 일종의 별명처럼 훗날 붙여진 것인데요. 실제 바이마르 헌법이 서명된 곳은 슈바르츠부르크입니다. 이듬해 1월 뽑힌 국가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에 의해서죠. 공화국 수립 당시 독일 공화국으로 국호를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반대가 심해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의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 주권을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상세히 규정한 민주적인 헌법이었으나 48조에서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을 부여한 탓에 훗날 히틀러가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 길을 열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1919년 2월 정식 수립되어 1933년까지 존속했던 독일의 공화국 체제는 그렇게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제3제국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직후 세워진 것이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잖아요. 근데 그 바이마르 헌법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또 선진화된 헌법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왜 그렇게 민주적이라고 좀 손꼽히고 있는 걸까요, 김 교수님? 네, 당시에 이제 이 독일이 다른 한편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자 또 다른 한편은 국내적으로 이제 혁명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인권, 그래서 이 선거의 4대 보장뿐만 아니라 자유평등, 이 선거의 보장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생존권에 대한 이 국민들의 삶의 기본을 다지는 걸 헌법에 담았고 또 하나는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함부로 이 천민자본주의 같이 남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이제 사회성을 담았습니다. 담았고 또 이러한 진보적 또 앞서가는 이런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이제 대한민국 초대 헌법에도 이제 영향을 주셨고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없는 나라의 헌법을 만들 때 이 바이마르 헌법이 현대국가의 전범이라고 할 정도로 전형이라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화국으로 가는 그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왕정이 없는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뽑게 되는 거고요. 연방 대통령을. 그리고 그 무엇보다 바이마르 헌법이 가장 민주적으로 했던 이유는 세계 최초로 아마 여성 참정권이 들어와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전에 독일 제국 시절에도
그 제국의회가 있었고 거기에 그 제국의회 의원들을 선출했었는데 그때는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었던 거죠. 예, 제한적으로. 근데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이 시절에 와서 처음으로 여성의 참정권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되게 민주적인 헌법을 토대로 한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는데 프랑스의 루를 점령하고 이제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는 심해지고 또 천문학적 액수를 지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바이마르 시대에 사실 1934년 히틀러를 총리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마르가 짧은 기간의 공화국 시기를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참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히틀러가 총리에 오르긴 했지만 그 민주주의라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유지할 생각은 좀 없었던 독재자의 전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으로 이제 독일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앞선 시대와 이제 경제 정치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조 교수님 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 독일 민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국제 정세나 그 1차 대전 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배를 했는데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게 과도하게 많은 이제 이 배상금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 경제가 당연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엄청난 그 인플레를 동반하게 됐고 했는데 그 와중에 그 세계 대공황이 1929년에 일어나면서 과잉 생산에 의해서 실업자들이 이렇게 이제 난무하게 되는 거죠. 독일에서도 그 실업자 행렬이 뭐 끝이 없을 정도로 길게 이어지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국제적인 여건과 세계 대공황이란 그런 그 외부적인 요건에서 내부에서 그 어떤 돌파구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히틀러의 그 나치당이 조금씩 합법적으로 그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끝내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교수님 좀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예,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이 나치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 나치즘의 태동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제 정서 속에서의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냐면 하루 자고 나면 12,000배가 될 정도로 돈을 그 이 불쏘시개를 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했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한마디로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그 파탄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능력했고 1년에 한 번씩 내각이 또 오직하면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철학자가 공무원들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치적 대혼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에 의한 그야말로 새로운 갈 길을 제시한 게 국가사회주의라는 히틀러의 제안이었어요. 그 히틀러의 제안이 독일을 엄청나게 변화시킵니다. 그 오늘날 이야기는 대공공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철도, 운하 등 하면서 2년 만에 모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런 독일을 만들어서 독일의 95%의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네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정말 일소에 해소를 시켜준 지도자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지금 이 민주국가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대한민국한테 주는 시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포퓰리즘과 이제 그야말로 국수주의가 난무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든 아니면 독재가 일어나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 교훈을 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자면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은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이라 대통령도 의회 선출을 하고 또 제국에도 따로 구성을 해서 이게 굴러가는 그런 아주 민주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 아이러니라고 하면은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프리드리 에버트라는 지금 그 3인당의 이 재단 이름을 따온 게 그 프리드 에버트가 바로 이 프리드리히 재단. 네,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에버트 재단이 거기서 따온 것인데 그 에버트가 대통령이 돼서 그거를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미비사항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제국 의회가 그 내각을 불신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건설적 불신임 제도가 있어서 미리 다른 그 총리 후보를 뽑지 않고는 불신할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불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몇십 년 동안 그 만들어진 내각이 1년을 간 내각이 없을 정도로 매번 그게 바뀌고 그랬거든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에버트 대통령이 54세라는 아주 적은 나이에 그 대장암 비슷한 걸로 해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대 대통령을 뽑은 게 힌덴부르크라는 2대 대통령을 뽑았는데 하필이면 또 독일의 운이 없었는지 78세 고령의 힌덴부르크를 뽑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두 번째를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다가 히틀러를 이제 그 연방 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고령이다 보니까 두 번째에서 금방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전권이 몰려가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 나치 시대가 이제 확실하게 열려지면서 이 독재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 당시 가장 민주적인 제도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일찍 죽고 또 이렇게 나이 든 대통령이 하면서 약간 불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대적 산물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의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과 사를 그렇게 달리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가 뭉쳐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 그 다음에 나치 시대까지 왔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독일이 패전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안 좋은 정말 밑바닥을 찍게 되는데 그 밑바닥을 찍게 되면서 나치 독일에서 전체주의했던 그 1930년대하고는 달리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로서 또 다른 시대를 맞았는데 바로 우리나라는 남북이었지만 네, 독일은 동서의 분단을 이제 냉전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맞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 후에는 스스로 동독 서독 각자 자기들 정부가 세워지면서 좀 고착화되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동서독 분단 시대에 또 그러면 독일의 그 정치 경제는 좀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요. 이번에는 김덕근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 전쟁이 이제 패전 국가로 되고 이제 4대 강국이 이제 점령을 하고 이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고 한쪽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분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독의 이제 3대 그 점령 국가들은 이제 이 독일이 이제 다시 중앙 집권제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인식 속에서 이들은 이제 사회 연방 국가로 이제 출발하게 되고 헌법에 그걸 규정하게 됩니다. 그 연방 국가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권력의 분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앙 정부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정부 또 게마인데라고 독일 말로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잡고 이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자체가 여러 정당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들은 총리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칸첼러 데모크라티라는 그 칸첼러 데모크라티의 가장 핵심은 이 바로 이제 연정과 협치라는 이 틀을 이제 하나 만들게 되고 다른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그 아까 이 사회 국가라는 이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또 세계에서 고유한 새로운 독일식 틀,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야말로 자유방임식 자본주의도 아니고 소련의 계획 경제도 아닌 독일식의 이제 그 시장 경제가 질서 있게 경쟁을 하되 그 가시를 국민 골고루 이제 나누는 이런 사회적 시장 경제 그 틀을 만들어서 이들은 이미 그 우리는 이제 1950년 한국 전쟁이 붙었을 때 이들은 이미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갔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선성장 후복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제 이뤄내는 이제 이런 국가로 이제 가면서 사회 전체가 선순환 구조로 가는 이런 틀을 독일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 아데나와 그 에버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틀을 잘 만들었고 당시 슈마하라는 원래 이분이 한 표 차이로 졌는데 그 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 역시 통 크게 이제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그림을 그려서 이제 오늘날의 독일의 이 가장 튼튼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 경제 그 틀을 만들면서 이게 이제 성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바이마르 공화국 아무리 뭐 잘 만들어도 원들 뭐 합니까, 그죠? 우리도 초대 이 헌법이 가장 위대했지만은 그걸 독재로 갔던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은 이제 성과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경제 성장,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또 하나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 또 시민들의 어떤 왕성한 조직과 운동 이게 이제 오늘날의 독일의 힘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같은 분단 국가인데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아쉽기만 한 그런, 저희도 분단 국가니까 분단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독일이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을 뭐 준비를 뭐 그 60년, 70년 계속 해왔긴 했지만 사실 그 통일이 된다 그 후를 또 아무도 예측할 수가 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념도 달랐고 경제 체제도 달랐던 동독 서독이 이제 하루아침에 통일 국가로 해서 나갔을 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반세기가 지나면서 사실 제 주변에도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되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하면 우리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고 가뜩이나 실업률도 높은데 더 높아지는 거, 우리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아직도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통일하면은 독일을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를 하는데, 그때 그럼 그 통일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정치 경제적으로 격차가 심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조금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은 소련군과 서방연합군에 의해 동서독으로 분리된 후 1949년부터 분단을 공식화합니다. 1950년대 초 한때 중립통일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무산되고 60년대부터는 국제적 냉전 기류에 편승한 서독의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 대결 국면이 조성되어 동독은 베를린 장벽에 둘러싸이기도 했습니다. 동서독의 대립 국면이 전환을 맞은 것은 1969년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1972년부터 1987년까지 약 15년간 34차례의 협상을 통해 동서독의 과학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됐고 동서독 간 민간인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1982년엔 슈미트 서독 총리가, 1987년엔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양측을 교대 방문함으로써 통일에도 일대 전기가 마련되는데요. 당시 동독은 2국가 2체제로 통일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서독은 1국가 2체제론으로 민족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강조했는데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역사적인 독일의 통일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서독 통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일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독의 그 11개 주가 있는데 그 동독의 5개 주가 이렇게 편입하는 형태로 이렇게 통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 동독의 5개 주가 크게 주권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이 서독의 체제에 편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는 통일 초기에 좀 이렇게 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면서 동독의 전문가들을 매번 이제 여러 차례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동독이 통일 당시, 그러니까 동서독이 통일 당시에 가장 큰 그 실수로 볼 수 있을 만한 거가 화폐 통합을 동독의 마르크화와 서독의 마르크화를 1대1로 이렇게 그냥 통합한 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화폐 단위 자체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실제 그 구매력에 있어서는 서독 화폐와 동독 화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1대1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독 마르크로 100마르크면은 서독에 와서 살 때는 뭐 한 20, 30마르크밖에 안 되는 거를 그거를 똑같이 인정을 해서 동독 100마르크를 서독 100마르크로 그대로 바꿔준 겁니다. 이제 헬무트 콜이 이 부분을 이게 통일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이게 한 그런 이제 약간의 착오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동독 사람들이 아주 환호성을 올렸죠. 왜냐하면 갑자기 엄청난 재산이 늘어나게 된 결과니까.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를 시켰냐면 그 동독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이렇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동독들이 임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동독의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통일이 되는 과정, 제가 83년부터 92년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다 봤고, 제 지도 교수 중에 한 분이 헬무트 코홀의 특보였었어요. 예. 본에 있으면 당시 본이 수도였고 현장을 다 봤는데,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네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 이제 이 당시 고르바초프가 1985년도에 이 사회주의를 개혁하다면서 글라스노스트 이 페레스 트로이카를 내걸고 이제 동구권에 대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폴란드부터 포함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소련의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하나의 신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동독 인민들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라이프치히 성모교회부터 이 라이프치히 교회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날 7시만 되면 촛불을 켜고 이제 전 동독에 이제 이 시위를 하기 시작해 줬죠. 우리가 이제 주인이다. 그 비진트, 다스 폴크 하면서 이제 외치면서 시내에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 한국 이 일부 사람들이 독일 가서 동독 그 인민들한테 너들 흡수 통일을 했지 하면 독일 인민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통일의 주역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왜 욕을 설명하느냐 하면, 세 번째로 이제 통일 당시에 이제 그 폴란드라든지 그 동독의 탈주민들이 한 40만 넘어갈 때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런 체코 주변 국가들이 동독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편을 들지 않고 서독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뭐 지원도 있었지만 빌리 브란트로 이어지는 그 통일의 실핏줄을 연결시키고, 우리는 아직도 남북 실핏줄을 못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들은 실핏줄을 연결시켰고, 또 그걸 이어받은 동방 정책을 보수가 거부하지 않고 헬무트 콜이란 이 사람이 이제 이어받아서 이러한 통일을 주역을 따낸, 이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때는 정치적인 본능이 중요합니다. 당시 이미 소독에 제가 있었을 때 한 40만 넘어왔을 때 이미 소독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서울에 지금 북한 주민들 20만만 넘으면 여기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무트 콜은 당시 이제 정식으로 1대8에 그 동독 마르크 화폐와 교환을 했는데 1대1과 1대2를 교환해 줬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물결을 돈이란 댐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건 헬무트 콜가 위대한 리더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당시 통일에 그때 문이 열렸었을 때, 그때 통일을 해내지 않았더라면 훨씬 독일은 지금 혼돈 속에 간다는 게 독일의 진보주의 학자들까지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 이후에 독일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소독 사람들이 어떻게 동독 사람들의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먹여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독일은 통일 이후에 이제 유럽의 한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가대한 사회복지기금으로 돈이 들어가고, 또 동독을 이 소독 같은 삶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1조 7천억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그걸 극복해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 이후에 소독은 동독 지역에 엄청난 그 예산을 이제 쏟아붓게 되죠. 세금도 졸리다리테 쭈슐락이란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세 비슷하게 소득세 일부를 붙여서 더 많이 걷게 되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독 기업들이 다들 이렇게 붕괴되면서 동독 지역에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와 맞닿아서 이제 실행됐던 게 작센이나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서독 지역에 있는 산업을 동독 지역으로 옮겨가면은 당연히 그쪽 산업이 살겠지만, 서독 지역의 공장이 빠져나간 지역은 또 다시 쇠퇴를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산업의 기반이나 기회가 필요했는데, 마침 재생에너지 분야가 독일의 입장에서는 잘 이게 맞아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동독 지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게 발전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대사관 때 경험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드레스덴에서 열리는 무슨 사업 설명회 같은 데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드레스덴 관계자가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업이 예를 들어 뭐 10만 유로를 이 드레스덴에 투자를 하면 드레스덴에서도 똑같이 10만 유로를 지원해 주겠다. 물론 이제 시스템이. 네, 그렇죠. 매칭으로서 네. 투자를 하게 되는 게 현금을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토지를 준다든가 조세를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동독 지역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고요. 이런 점들은 나중에 한반도 관련해서도 뭐 우리에게 시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네.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동독과 서독은 정치적 시스템과 경제적 시스템에 경쟁이 안 됐어요. 대표적인 상징 예로 서독은 3대 메이커라는 벤츠나 BMW, 그 다음에 아우디를 차를 시속 200km 달리는데 동독에서 만들어낸 차 트랍이라는 차가 있어요. 트랍이라는 이제 이 브랜드죠. 근데 그건 시속 50km밖에 못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서독과 이제 같이 달리는데 그 동독인들의 이 심리적 행태를 잘 보여주고 통일 이후에 지금 또 베를린에 가면 그 트랍이라는 차를 가지고 이 하나의 관광 사업하는 그 옛날의 추억을 되게 사실 이제 뚜껑이 여니까 동독 경제라는 건 이미 붕괴 직전이었고 서독은 세계 최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게 이제 유럽이 EU 통합이 되니까 동독 경제는 설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꾸 이 동독 경제를 살리자고 이야기했던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을 잘 몰랐던 지적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또 남북 관계에서 시사점을 주는 게 많아요. 남북 관계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북에 그야말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북의 경공업 중심으로서는 베트남과 중국보다 더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일 이후에 독일의 기업인들은 정치인들하고 손을 잡고 브라운호프를 포함한 그다음 BMW, 아우디 등 폭스바겐 등 수없는 공장들이 또 동독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드레스덴 라이프치히는 제2의 지금 그야말로 산업의 메카로서 꽃을 피고 있고 수없는 박람회가 열리고 있고 인구도 이미 50만, 60만 그야말로 과거의 영화를 되찾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독일은 이제 균형 발전, 전 나라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통일 이후에 이들은 이제 헬무트 콜이 동독 정치인들을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메르켈이고 메르켈이 이제 91년도에 의회에 첫 입성해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국회의장이 람버르트 같이 그때 입성을 합니다. 독일 국회의장인데,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가 스스로 영향도 있었지만 이제 그 기회를 줬었을 때 이분은 이제 자기 권력을 낚아챘고, 우리가 통일되면 이런 겁니다. 통일되면 보수당에서 저 평안도 출신 아지매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 상징적인 대통령 요하임 가옥이라는 만장일치로 동독민주화의 주역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 선수, 축구 클럽에서도 동독 출신을 주장으로 맡기고 등등 이런 곳곳에 사회적 노력을 해서 그나마 한때 가장 상징적인 나쁜 개념이 옷이 외시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동쪽 사람들은 옷이라는 비하하는 용어고, 또 동독 사람들은 소독을 외시라고 비하하고, 그래서 소독 사람들은 거만하고 엘로간테하고, 그 다음에 동독은 2등 국민이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들은 지금 극복하고 그야말로 통일 후에 30년이 지금 지났지만 그야말로 이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의 시기를 이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 아까 연방제 얘기 조금 한번 해주신다 그랬는데 해주시겠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역사가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독일은 원래 그 신성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렇게 분권화된 그런 나라였고요.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약 300개의 영주국들이 모여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18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독일이 그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독일 연합이라든가 뭐 북독일 연합, 그리고 독일 제국을 거쳐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역사는 불과 뭐 한 200년 남짓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 집권제가 실시됐던 때가 바이마르 공화국 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연방제 형태를 유지해 왔었고요. 근데 이제 히틀러가 나서면서 이 독재와 더불어서 중앙 집권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2차 대전 후에 이제 오늘날의 독일 연방 공화국이 생겨나는 시점에서
이 승종국인 연합국이라든가 독일의 그 국민들조차도 그 중앙 집권제의 문제점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다시 그 중앙 집권으로 돌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와 덧붙여서 이 승종국들의 입장에서도 독일을 그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하면 또다시 어떤 전쟁을 도모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방제를 실시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죠. 그와 더불어서 그 동서독이 갈라지면서 그 체제 경쟁이 있게 되는데, 그 서독이 오늘날의 그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한 복지 국가가 된 이유는 동독과의 경쟁에서 그 복지 분야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죠. 이제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자연히 그 복지가 충만했을 거고요. 그와 덧붙여 한 가지 독일이 그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은 그 미국의 도움이었죠.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그 동서독 간의 체제 경쟁에서 서독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냉전에 엄청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급속하게 다시 이렇게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거고요. 오늘날의 그 연방제 국가로서 자리를 제대로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연방제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정치 체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체제니까. 근데 그 독일이 연방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이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체제 안에서 지금의 독일이 만들어지게 된 좀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이제 오늘 좀 독일의 역사를 뭐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좀 20세기 역사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임 교수님께서도 독일의 역사를 조금 뭐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어쨌든 독일은 자기네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중고등학교 김나지움 보면 이제 신성 로마 제국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후에 공국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공국들이 하나의 이제 이 왕의 역할을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1871년도에 이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왕정이 다시 들어서고, 그다음 바이마르 공화국, 히틀러, 그 다음에 이 분단, 그 다음에 이런 또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독일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독일 역사 속에서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게 극단적 패거리는 다시는 독일의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이제 그래서 가장 극우의 극단은 나치즘이고 극자의 극단은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들이 배우는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이 합리적인 그야말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그런 시스템과 이제 제도를 이제 만들어갔던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패거리죠. 이제 아니면 이제 전쟁으로 갔던 이런 슬픈 역사를 이들은 이제 하나의 반성의 역사, 성찰의 역사를 이들은 만들어갔고, 그래서 어떤 사회가 보다 사람 사는 좋은 조건의 세상이라는 것들을 창조적으로 토론 논의하면서 시대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로 갖는 게 이제 오늘날 이런 부강한 독일을 만드는 그 밑에 저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독일은 과거인데 참 지금 그런 극단의 상황이 우리는 현재라는 게 조금 슬픈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지금 두 분 전문가분 모시고 독일의 그 두 번의 세계대전, 전체주의 독재, 동서독 분단, 참 파란만장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짧은 시간에 좀 압축적으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참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경제 발전을 이루어온 독일의 정치와 경제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독일이 정치, 경제적으로 자칫 정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참 끝내 버텨내고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참 과거를 반성하면서도 미래를 그려나가고 또 그 안에서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했던 사람들, 그리고 문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독일이 이 수많은 어려움을 좀 더 극복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